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2%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비리 사립 유치원 문제 짚어봤는데요. 오늘은 어린이집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비리 유치원 문제가 공론화되자 관련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고 하죠. 단순히 급식비나 교재비를 횡령하는 수준을 넘어서 보육교사들의 인건비를 가로채기도 하는 등 전방위로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복지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어린이집을 전수조사하겠다 이렇게 나선 상황인데 오늘 정치한 엄마들 시간에는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위키트리 이영경 방송위원, 정치한 엄마들 장하나 공동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치하는 엄마들에서 어린이집 비리의 심각성을 벌써부터 고발했다고요? 네. 잘못한 거 저렇게 추궁을 하십니까? 네. 잘했다고. 벌써부터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 2017년 2월에 국무조정실에서 대형 어린이집 유치원 100군데 정도 95개소 뽑아가지고 특정 감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때 이제 비리 내용들이 심각해서 그러면 비리기관의 이름도 알아야겠다 그렇게 정보공개 청구하고 또 행정소송도 하고 이렇게 왔는데 이제 이번 국감 때 박용진 의원실에서 그 명단을 받아서 공개를 했죠. 2017년 네. 2월에 벌써 알고 계셨다. 근데 저도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냄에도 불구하고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인데. 네, 아마도 그때는 이렇게 그 비리기관의 명단 실명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넘어간 것 같고요. 또 이번에는 이제 거의 1,800개인가요? 기관 숫자가 지금 그렇게 많이 공개했는데 당시에는 한 100여 곳이었고 해서 좀 파급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도 이거 비리 적발한 건 좋은데 이름을 안 알려주면은 우리 애들을 계속 비리기관에 모르고 보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교육당국이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교육부 복지부인데요. 그 관할 부처들이 이상하다 했었죠. 예. 그때도. 어린이집 종류가 상당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네. 국공립부터 그렇죠. 뭐 사립, 네. 또 개인이 하는 거, 예. 뭐 또 직장, 네. 뭐 다양한데 네. 전체가 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방송에서 어린이집 뭐 급식비리나 아니면 예. 인건비의 횡령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일부 유치원일 거다. 근데 그 일부가 몇 %인가에 따라서 저는 심증적으로 뭐 한 10% 정도 되지 않을까? 대부분의 90%는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2014년에 어린이집에 대해서 엄마들이 모르고 있는 50가지 진실한 책을 쓰신 분이 있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분이 어린이집을 본인이 17년간 해온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부와 대부분 건전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의 차이가 좀 많더라고요. 아주 많은 곳에서 구조적으로 비리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이 비리의 연역이 굉장히 오래됐더라고요. 1982년에 저는 초등학교 다니기 전 타가소 출신이거든요. 타가소. 네, 타가소. 타가소 하면 북한 생각이 나는데. 네, 저 시골에서 저희 엄마 아빠가 농사 지셔가지고, 근데 그때 82년에 타가소나 이렇게 어린이 보육시설들이 통합이 돼서 어린이집이 처음 생겼고, IMF 지나면서 지금 이렇게 많아졌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제가 유튜브에 기사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5년 전에도 2달 전에도 6개월 전에도 똑같은 비리들이 계속 만연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고 또 구조적인 문제들도 존재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 방금 그 인건비를 횡령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없는 교사를 허위로 등록해서 돈을 빼돌리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지금 어린이집 교사들의 처우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약간 지원해 주는 거. 네. 근데 그거는 교사들한테 갈 돈인데 그냥 어린이집에서 써버리는 경우도 맞아요. 있고. 네. 그렇다고 하면 어린이집 교사들이 이거 자신들이 폭로하고 나설 수도 있고 또 항의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왜 이런
어린이집 교사들이 나서서 이렇게 항의하거나 폭로하는 걸 못 봤을까요? 이것도 혹시 갑을 문제인가요? 갑을 문제인데 거기에는 이 근무 형태, 고용 형태 문제가 심각합니다. 저도 이제 유치원 경우는 국공립은 정말 상황이 낮고 사립 유치원이 나빠요. 근데 제가 또 오늘 이 방송 오면서 어린이집도 국공립은 괜찮나요? 이렇게 현직 교사께 좀 여쭤봤는데 어린이집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가 유치원의 국공립 선생님들은 임용고시 보고요. 교육 공무원이세요. 그러니까 고용 부분에서 안정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사립유치원 교사들은 원장님의 직원으로 가 있는 거기 때문에 물론 유아교육 자격증도 다 있고 하지만 그분들은 그 원장님이 본인의 생계를 쥐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국공립 어린이집은 그럼 저는 지자체에 고용됐나요? 왜냐하면 국공립은 지자체가 관리하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국공립 어린이집은 위탁 형식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국공립 어린이집의 교사들은 또 원장님한테 본인의 어떤 생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달려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어도 얘기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해서 국공립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이 또 상황이 또 다르구나 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의 원장님들은 본인 급여 외에 이제 다른 그 부당한 방법으로 가져가려는 이런 수법들이 국공립에도 있다. 그래서 국공립 어린이집 무조건 확충하는 것이 크게 대안이 안 될 거다 이런 좀 약간 그 부정적인 말씀까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허위로 교사 등록하는 것도 있고 뉴스에 보셨겠지만 페이백이라고 해서 선생님 이제 급여를 드렸다가 그다음에 그중에 일부를 다시 선생님으로부터 받는 그런 방식도 있고 뭐 일하지 않는 아까 허위교사 등록 부분은 어떻게 그게 가능하나 말씀하셨는데 감사라는 거 나왔을 때 있잖아요. 다 요 종이 서류 감사만 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지자체에서 나와서 원장님실에 들어가서 한두 시간 이렇게 종이만 보고 숫자만 매치하고 나오는데 문제는 만약에 어느 교구를 우리가 100만 원에 샀다 그러면 그 교구가 진짜 있나 보고 우리가 어떤 교사가 그렇죠. 만약에 몇 시간이라고 얼마 받는다 써 있으면 그 교사가 여기 출근해 있나 보고 이게 아니라 종이 보고 나온다는 거예요. 하고 또 우리 원장님 우리 몇 날 며칠 몇 시에 감사 가요.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주다 보니까 그러면은 또 그 직원들이 며칠씩 새벽까지 근무하면서 이중장부 가짜 짝짝짝짝 만들어내고 이런 고충들이 다 선생님한테 있다 그러네요. 예, 제가 그 인터넷 검색을 아마 시청자분도 한번 해보세요. 어린이집 인증 이렇게 해서 아르바이트 이렇게 치면요. 아르바이트요? 네, 그 인증을 받을 때 보육일지를 받잖아요. 근데 그 보육일지를 대신 아르바이트 해주는 사람들에 대한 공고가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감사가 얼마나 약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알면서 가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고 저는 그 가운데 혹시 공무원들과 유착은 없는지 좀 살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엄마 입장에서 또 하나는 그 제가 이제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그 방과후 과정이나 아이들을 이제 봐주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오전에 수업하고 이제 한 서너 시 뒤에 이제 7시, 8시에 퇴근한 엄마들을 위해서 그러면 그 시간에 지원금이 나온대요. 그러면 그 원장님의 여동생, 원장님의 딸 이런 분이 보육교사로 이제 올려져 있으면 그냥 퇴근을 하는 거예요. 돈은 다 받고. 그러면 원래 2명이 봐야 되는 걸 1명이 그 아이들을 다 보는 이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고 뭐 하고 나면은 사실 원장님의 어머님이 내려오셔서 자격증도 없는데 할머니가 그냥 아이들을 그냥 무슨 문제가 없게만 지켜만 보는 정도로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 감시해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뭐 공무원들이 뭐 몸이 무슨 뭐 손오공처럼 그렇죠. 뭐 수백 개가 아니면 제일 좋은 것은 교사들의 처우와 그 고용 안정 있잖아요. 예. 이 유치원 어린이집은 정말 특수한 공간이에요. 성인들하고 아이들만 있고 학부모라든가 이렇게 보호자들은 없는 상태에서 그죠? 어른들하고 아이들만 있는데 아이들은 그 자기가 당하는 상황에 대해서 아주 명확히 인식하고 표현하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은 더 하겠죠. 유치원보다. 그렇죠. 가장 좋은 거는 평교사 분들이 사실 좀 약간 고용도 안정되고 얘기하지만 그다음에 또 다른 데 취업이나 이런 게 좀 안정이 되고 한다면 아이들이 정말 행복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그 사이에서 이제 그 뭐 설립자나 원장 이렇게 자기 자본을 투여한 사람들은 영리축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 선을 넘어요. 그럼 저는 평교사의 어떤 처우가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 맞아요. 네, 안 그러면 어떻게 그걸 다 우리가 감시합니까? 그러니까 내부 고발자들을 보호해주는 시스템이 돼 있어야 전혀 되는데 없죠, 지금은. 제가 어느 사이트에 보니까 이게 이제 이 제보할 수 있게 게시판이 있어요. 예. 근데 제보를 하면
원장이 너무 빨리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제보한지를. 그러면 원장님들끼리 다 소문이 나잖아요. 그게 무슨 공채 시험을 봐가지고 다 같이 막 몇천 명, 몇만 명이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원장이 면접 보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만약에 이동영 작가가 내부 고발했다. 그러면 제가 전화해가지고 저 사람 쓰지 말라고 온 동네방네 전화를 하면 그 지역을 벗어나지 않으면 새로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소위 말하는 블랙리스트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국가에서 보건복지 그 제보받는 사이트에 가 있는데 그게 인증이 허술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아니에요. 누군가가 뭐 이렇게 흘려서 그런 건지 이런 것들도 좀 다시 한번 좀 저는 체크 좀 그게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얘기들을 죄송한데 그게 저는 고의적인지 아니면은 섣불러서 한지는 모르겠는데 그 지자체에서 그러니까 어린이집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민원이 학부모든 교사든 민원 제보들이 와요. 그러면 이분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어린이집 원장님 이런 일 있었다고 민원이 왔는데 뭐예요 하면 그 순간 이제 바로 누군지 알게 되네요. 그렇지. 뭐 어떤 아이가 뭐 했다는데 그럼 자기 떠오르지. 아, 내가 그 아이를 원장실에 2시간 동안 세워놓고 문 닫아놨지. 이런 걸 알잖아요. 그럼 아, 누구네 엄마가 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전혀 보호가 안 되고 그렇다면 누가 그거를 제보를 합니까? 근데 최근에 이번에 지난주 목요일에 유치원 비리가 대대적으로 이제 그 보도가 되면서 국민권익위에서 또 신고센터를 했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많은 현직 교사들은 또 피식 웃어요. 권익위에 해봤자 권익위에 사람이 몇 명이겠어요. 그 제보받으면 또 지역교육청에 그거 알려주고 옛날과 또 리바이벌. 또 알려주면 어린이집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한테 알려주면 또 반복이라는 거에 해서 저렇게 정말 현장 상황 모르고 제보받고 제보자 보호도 안 할 거면 좀 너무 무책임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분들이 이제 이런 문제가 터져서 담당 공무원한테 물어보잖아요. 방송 인터뷰. 그러면 저희가 인력이 없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한 예전 기사를 보니까 그 담당 공무원의 말에 의하면 한 사람이 1년에 어린이집을 자신들이 이렇게 돌아보고 감시할 수 있는 게 50개라는 거예요. 지금 전국에 어린이집 4만 개가 넘거든요. 맞아요. 4만 개. 지금 올 연말까지 2천 개 조사한다잖아요. 그러면 제 기억에 저희 꼬맹이가 어린이집 다닐 때 선생님이 1년이나 혹은 2년 만에 바뀌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그것도 처우가 안 좋아서 그런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 그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런 속도를 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내부 고발을 했다 하더라도 어린이집 원장님의 회유가 되게 많이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그냥 네가 뒤집어 쓰고 그냥 끝내자. 협박 아니면 회유 뭐 이렇게 해주겠다 이런 것들까지도 좀 철저하게 보호가 되지 않으면 사실 감시할 수 없다면 장하나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 고발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엄마들이나 근데 그런 것도 보호해줄 수가 없다 그러면 이건 뭐 어떻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요. 어제 박용진 의원이 이야기하기로는 유치원 비리가 만연해진 배경은 교육부 책임이 크다. 제역할 못해서. 네. 지금 유치원은 교육부가 담당하고 있고 어린이집은 지자체 담당이잖아요. 네. 그렇다 그러면은 이 어린이집 비리 문제는 지자체의 관리 감독 소홀이다. 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똑같죠. 똑같은 방식으로. 네. 그런데 아까 김원경 의원 말처럼 늘 사람이 없다. 어떻게 하냐. 네. 사람도 뽑아라. 그럼 예산이 없다. 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인력을 확충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내부 고발자를 보호해주는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아까 제보 들어왔는데 장하나 의원님 말씀처럼 거기 원장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런 부분들까지를 점검을 한다면 지금보다 좀 많아질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방송국에서 그 어린이집 급식 문제 생기면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전화 오거든요. 게시판에 수없이 도배가 돼요. 그래서 기자분들이 확인해보고 찾는 거거든요. 그런 노력이라도 저는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엊그젠가 보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뭐 검색을 할 때 요즘 인스타그램 엄마들이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어린이집 급식 이렇게 했는데 아이 간식이라고 올라왔는데 요거트 조그만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당근을 잘라서 옆에 오늘 아침 간식이었다고 누가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들도 또 그 애들한테 급식 도시락을 보내주잖아요. 어린이집에. 그 식기가 그대로 오잖아요. 엄마가 반찬이 담겼던 흔적이 없다. 씻는 건 엄마들이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분명히 국을 이렇게 펐으면 들고 가면서 아이들이 넘쳤을 텐데 이런 걸 계속 면밀히 관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엄마 그리고 그 내부에 계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공무원들이 같이 할 수 있도록 계속 감시하고 활동하고 노력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쉽게 바뀌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저도 처우 개선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어린이집 교사들이 자기 직업에 자부심을 가지고 당연하죠. 또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처우가 좋아지면 이직률도 많이 떨어질 거거든요. 지금 그렇겠죠. 금방 옮겨버리니까 아이들에 대한 사랑도 많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뭐 CCTV를 설치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초기가 먼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이거는 뭐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또 보육진흥원이 3년마다 평가 인증을 하는데 어린이집에 네. 지금 남인순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이거 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중 95점 이상 받은 어린이집이 전체 70% 상당하죠. 그런데 이후에 해당 어린이집을 불시에 방문해가지고 점검했더니 95점 이상이 13%로 떨어졌다. 이거는 인증 나간다는 걸 알고 미리 준비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네. 아까 전에 이영경 의원이 인증알바 딱 얘기하잖아요. 아르바이트까지 언제 있으니까. 한다 그러면 그때 막 서류 작업하는 말이 건데 되냐고요. 인증도 가서 실사하는 식이 아니라 이제 서류를 어마어마하게 서류 작업을 해서 내는 방식으로 좀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는 이제 이런 내용을 좀 알고 들었던 엄마 중에서는 일단 좋은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고를 때 선생님들 근속연수 봅니다. 오래 맞아요. 계신 곳들이 맞아요. 그나마 이제 좋은 거예요. 원장님하고 이제 교사님들 관계가 좋으신 데들이 좋고 또 하나 저는 뭐 서울형 인증, 복지부 인증 이런 거 많은데 그런 건 있는지 없는지 좀 보지도 않는 편이거든요. 하고 그게 많으면 선생님들이 아이 볼 시간에 서류 작업하는 겁니다. 아, 그러네요, 진짜. 그때 이거 뭐 애기 엄마들은 눈여겨보는 기사인데 수족구 같은 거 유행할 때 많이 전에 맞아요. 수족구에 걸린 선생님이 출근을 하셔서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은 나중에 저는 아이들을 돌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원장님이 출근하라고 하니까 한 거 아니겠어요? 그 그렇겠죠. 선생님이 자기 수족구 있는데 정말 일이 하고 싶어서 갔겠어요? 부른 이유가 행정실에서 인증 서류 엄마라고. 그런 식이에요. 이렇게 이 원장님 입장에서는 인증이 여러 개면 국가 보조금에서 이제 뭐라 그러지? 어드밴티지가 되거든요. 지원금 같은 게 많이 나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네. 그걸 받으려고 하는데 거꾸로 아이들을 더 돌봐야 될 시간에 그걸 못하고 선생님들은 야근 수당 더 주는 거 아닌데 새벽까지 일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보통 수족구 성인도 걸리는 모양이죠? 네네. 저도 유아들만 걸린 줄 알았는데. 평가 인증 항목이 뭔지 혹시 아세요, 엄마들이? 저도 몰라서 오늘 평가 인증 항목이 뭐가 있는지 들어가 봤는데 너무 희한합니다. 보통 우리가 엄마들이 평가 인증이 됐다고 믿을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급식이라든지 뭐 돈을 쓰는 운영비를 어떻게 쓰는 애라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뭐 학대가 없어 이런 거 궁금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 평가 인증 항목을 보면 보육 환경 집이 어떻게 지어져 있는지, 그다음에 원장님의 리더십과 보육교사들의 관련이 어떤지 그런 대목 항목들이 돼 있으면 4가지 영역에 21개 지표에 9개 항목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궁금한 회계 항목에 대한 자세한 항목도 없고요. 급식도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위생 상태만 점검을 하지 아이들한테 당근 주고 간식으로 끝냈는지 이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그 평가 인증을 보러 가는 사람들 누굴까요? 어린이집 행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가서 평가 인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일당 3만 원짜리 현장 관찰자들 모집해서 교육해가지고 현장에서 보고 아까 말씀하신 거 서류 보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정보들이 하나도 공개가 안 돼 있어서 엄마들이 평가 인증을 무슨 항목으로 하는지 어떤 사람들이 하는지도 알 수 없다 그러면 그 평가 인증이 많아봐야 오히려 이런 90점을 넘었는데 아동학대로 취소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제대로 된 평가 인증이 필요한 것 같고요. 최근 어린이집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맘카페를 다 폐쇄시켜달라 이런 청원까지 네. 올라온 것 같은데 돌아가신 분이 또 결혼도 앞두고 있고 호르몬이 모시고 있고 사연이 또 안타까워서 더 논란이 벌어진 것 같은데 맘카페 논란이 이제 번져가지고 이게 또 논란이 이동돼서 또 여성 혐오, 엄마 혐오 또 이런 초점이 항상 그렇게 이렇게 가지 않나 생각도 좀 들어요. 예. 근데 분명히 맘카페가 뭐 좋은 순기능도 있습니다만은 역기능도 당연히 있는 건데 아예 그냥 다 없애달라 이건 좀 무리한 주장이 아닌가 싶은데. 그렇게 따지면 세상에 나만 할 게 뭐 있겠어. 이게 그때도 얘기 드렸지만 엄마가 우습고 그러니까 관련된 거 좀 안 좋은 게 나오면 너무 더 가차 없고 너무 더 이렇게 참 무지한 사람들 취급을 당해가지고 이제 기도 안 차는데 모든 엄마가 그렇고 모든 맘카페가 그렇다고 생각지 않으시잖아요. 하고 뭐 저희 정치하는 엄마들의 시민단체 같은 경우에는
보육노조라고 해서 보육교사분들의 노동조합하고 또 계속 활동을 꾸준히 같이 해와요. 저희는 보육교사의 노동권이 아동인권이다라고 정말 너무 확신을 하기 때문에 그거 빼고 얘기할 수 없거든요. 아동만 따로 없어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 김포 선생님 사건 때도 이제 보육노조에서도 이제 단체 그 노조 차원에서도 너무 안타깝다 했고 저희도 거기에는 뜻을 같이 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뭐 변명할 이유도 뭐도 없는데 매도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김 의원은 맘카페 활동 아니, 전 그 기사로만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근데 저는 사실 저희 꼬맹이를 어린이집 유치원을 보내면서 그냥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뭐 잘 먹고 잘 자고 하니까 그런 갭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엄마들의 마음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런 일 터질 때마다 아이들은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거거든요. 선생님들이나 어린이집에서 벌어지는 일이 그 많은 아이들 중에 한 명이지만 그 아이가 내 아이가 되면 내 아이의 인생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좀 양해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것도 가짜뉴스의 폐해 중에 그렇죠. 하나가 아닌가. 네. 결국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올렸고 거기에 공부하는 사람들이 뭐 찾아가서 뭐 전화를 하기도 하고 또 행패를 부리기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예. 가짜뉴스 문제가 꼭 뭐 정치나 뭐 이런 거에 연결되는 게 맞아요. 아니고 이런 데도 그런 게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어린이집 처벌도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주장이 많습니다. 지금 제대로 된 처벌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평가가 많더라고요. 주로 과징금 부과로 끝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게 뭐 영유아보육법상으로 봐도 금액이 얼마 안 되더라고요. 처벌받는 금액이 1,000만 원 뭐 이렇게 되니까 그 원장님은 솔직히 문제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거 권리금 한 1, 2억씩 받고 팔고 딴 데 가면 돼요. 그렇죠. 요즘에 뭐 이름도 공개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니까 권리금도 있는데 그거 받고 가면 끝나는 문제니까 그러니까 이게 재발이 계속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뭐 교재 같은 거를 납품을 하는 업체하고 어린이집 원장님하고 유착관계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또 공무원하고 유착관계가 있을 수 있고 뭐 없으면 좋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좀 근절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비리 문제 계속 터지면 뭐 출산율이고 뭐고 뭐 좋아질 수가 없겠지요. 그러니까 이런 뉴스 뭐 최근에 나올 때 그냥 엄마들은 야 이런데도 또 애 낳으란다 뭐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고 이게 최근에 나온 것이 뭐 부당 이제 어린이집 뭐 운영비 같은 걸로 뭐 명품백 사고 해외 여행 가고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돼. 그러니까 그거 자기 월급 타서 월급도 너무 많이 가져가지만 월급에서 했으면 누가 뭐라 그래요. 근데 유치원 운영비로는 뭐 교재 사고 교구 사고 식자료 사야 되는데 그걸로 개인 생활비를 썼으니까 당연히 이거는 문제인데 그래도 저렇게 사과도 못 하고 그러고 있고요. 이제 좀 약간 뭐 늘 나오는 식상한 표현이지만 그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라고 하죠.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어쨌든 국공립 비율이 너무 작잖아요. 그죠? 다른 나라 선진국하고 거의 거꾸로예요. 8대2 될 게 2대8 돼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저는 이런 민간에서의 문제들은 좀 얼마 이상의 비위를 하면 과태료 내고 계속 운영토록 하는 게 아니라 좀 현장에서 퇴출해야 그 자리가 국공립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부 마치고요. 4부 우리 연예할까요로 돌아오겠습니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연예 뉴스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연예할까요? 이 코너 함께할 두 분 시사평론가 겸 영화배우 남태우 씨, 태나시아 김아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운 53세 남태우 씨. 네. 노인영화제에 초청됐다고요? 네, 서울 노인영화제라고 요즘 어르신들이 이제 미디어를 잘 다루기 때문에 영화를 많이 만드십니다. 그 서울 노인영화제에 제가, 노인으로 초청됐다고 지금 여론이 분분한데, 노인 자격이라기보다는 제가 서울 노인영화제 심사위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초대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53세가 노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기엔 뭐 거기 가서는 제가 심부름 해야 되죠. 요즘은 뭐, 기대 수명이 80이 넘기 때문에. 그렇죠? 노인 70이 넘어도 뭐. 예, 65세 이하는 거의 뭐 소년 취급 받죠.
예. 소년 아닌 거 알죠? 저는 이제 청소년 정도.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 얘기 들어가기 전에 팟빵 앱으로 카밀라 앨범 대박님이 김하진 기자에게 감사 인사를 남겼습니다. 기자님이 쓰신 연예 기사 중에 딸아이 기사가 있다. 실력파 신예가 온다. 카밀라 오늘 16일 데뷔. 이거 김하진 기자가 썼어요? 네, 제가 썼습니다. 아마 이 카밀라 양의 아버지가 저희 팬인가 보네요. 네. 그렇군요. 네, 16일 날 신곡 데뷔곡을 발표한 신예 가수예요. 카밀라? 네. 네, 아버지는 그 한국 분이시고 어머니는 페루 출신으로 혼혈인데요. 근데 목소리가 굉장히 깊은 목소리가 나서 제가 나이를 여쭤봤더니 21살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노래 들어보시면 굉장히 깊은 감성을 갖고 있는 가수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어떻게 알고 기사를 썼나요? 저는 이제 그런 홍보 역할로 이제 보도자료 같은 거를 봤는데, 거기서 좀 눈에 띄는 가수여서 제가 썼습니다. 아직 신이서 그런지 그렇게 많은 기사는 없는 것 같은데. 네. 네. 역시 어머님이 페루 분이니까 네. 굉장히 이국적으로 네. 생겼네요. 제목이 It's Alright. 네, It's Alright. 응원하겠습니다. 예. 자, 가수 정은지 씨가 신곡 어떤가요라는 노래를 발표했다고 하는데 우리 뉴스 정면 승부에서도 컴백 인사를 남겨줬어요? 네. 예, 먼저 그럼 듣고 오겠습니다. 나의 살던 곳 거긴 어떤가요? 함께일 땐 잘 몰랐었네요. 모든 것들이 다 훌쩍 나를 떠날 때 당신만은 그대로이네요. 안녕하세요.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가수 정은지입니다. 제가 17일 신곡을 발표했습니다. 와! 네, 신곡은요, 이번 해와라는 앨범에 들어간 타이틀 제목 어떤가요는요, 향수를 많이 담아봤어요. 그리워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추억과 향수를 담은 서정적인 곡인데요.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이번에 제가 전곡 다 프로듀싱에 참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서울에서 콘서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남은 콘서트가 대구와 부산이 남아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위로가 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신곡 어떤가요? 이동영 작가님도 많이 들어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네, 이번 제 3번째 미니 앨범 타이틀 어떤가요?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청취자분들 모두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떠날 때 당신만은 그대로이네요. 에이핑크 출신의 정은지. 네, 지금도 에이핑크. 지금도 에이핑크예요? 네. 예. 그 응답하라 시리즈 나왔던 정은지. 맞아요. 맞죠? 그 예. H.O.T 팬으로 나왔던. 노래 좋네요. 네, 사실은 직접 다 만들고. 남태호 씨나 저는 이제 어떤가요 노래는 그 이정봉 씨 어떤가요 있지 않습니까? 이제 모두 끝인가요? 정말 그런가요? 우리 약속했던 많은 날들은 예. 나를 사랑했었나요? 요거죠. 예. 예. 이거 어떻게 알아요? 이정봉 씨 어떤가요? 뭐 던졌는데 당연히 바로 나오는군요. 예, 예. 뭐 이 작가하고 저하고는 뭐 가요 쪽으로는 동지 아니겠습니까? 예. 예전에 어떤가요 듣고 부르면서 많이 울었었죠. 그렇죠. 예. 안 좋은 거 그랬는데. 뻔히 알면서 어떤가요 모르니까 예. 너무 슬프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은지 씨가 또 똑같은 제목이 어떤가요? 네. 이정봉 씨 노래 상당히 히트 쳤는데 네. 정은지 씨 노래도 히트를 치길 것 바랍니다. 같습니다. 예. 네. 직접 만나고 왔죠, 정은지 씨. 네. 만나고 와서 뭐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만났을 때. 정은지 씨가 사실 음악적인 욕심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프로듀싱까지 다 저번 음반을 다 맡았어요. 근데 미디 음반 형태인데도 불구하고 8곡이나 담았거든요. 오. 그래서 모든 곡을 다 쓰고 작사, 작곡에 프로듀싱까지 맡고 팔방 미니네. 네, 그리고 뮤직비디오는 직접 시나리오까지 써서 이제 촬영까지 도맡았는데 가족에 대한 애착이 좀 강하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 곡을 발표하면서 계속 뭐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했는데 이번에는 엄마를 떠올리면서 썼다고 합니다. 어떤가요? 네. 아, 그 이정봉이 어떤가요는 헤어진 연인에 대한 네, 슬픔인데 연인에 대한. 이건 연인이 아니군요. 네.
그리고 그리움이나 향수, 그래서 집이랑 좀 떨어져서 지내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바치는 노래라고 합니다. 아니 저는 정은지 씨가 에이핑크에서 나왔나 이런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군요. 에이핑크가 재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7년 징크스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무사히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이 그룹 활동대로 하고 네. 단독 활동은 또 단독 활동대로 하고. 네. 그러면 그룹 활동에서 벌어들인 수익은 n분의 1 하고. 그렇죠. 단독 활동은 다 자기가 갖고. 그렇죠. 좋네요. 네. 저도 들어봤는데 이 노래가 가을날의 정치를 아주 잘 보여줄 수 있는 좀 철학적인 느낌도 강하고 앨범이 해와 역인가 그렇죠? 해화입니다. 해화입니까? 네. 그래서 이 보니까 동물원의 해화동도 있지 않습니까? 그 느낌도 좀 나고 또 그래서 제가 해화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정은지 또 하나 씨가 조사한 게 있습니다. 이분이 또 해화 여고 출신이에요. 맞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네. 해화가 굉장히 인연이 많다. 네. 저는 아주 이 노래 좋게 봤습니다. 이게 좀 전 연령대가 다 편하게 좀 들을 수 있는 네. 그런 노래가 아닌가. 콘서트도 최근 했어요? 네, 서울에서 성공적으로 마쳤고요. 콘서트에 그 동갑내기 친구 아이유 씨가 굉장히 친해요. 그래서 아이유 씨가 콘서트에 참석을 해서 듀엣곡도 같이 불러서 팬들이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게 3,200여 명 정도 팬들이 함께. 예, 야. 많이 오셨네요. 예, 실제로 또 노래와 연기를 겸업을 하는 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 뭐 엄정화 씨라든지 아니면 이정현 씨 뭐 있잖아요. 이런 분들의 계보를 아마 있지 않을까. 아이돌 중에 가장 연기를 잘한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둘 다 성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최근 마지막 토크 콘서트 했을 때 한 네. 4,000명 오셨는데. 오. 네. 예. 어김없는 또 일일 일자랑 들어왔습니다. 이거 고정 코너죠? 예, 그래요. 연기도 하잖아요. 아까 뭐 응답하라 시즌 말했습니다만. 네. 연기는 어떠세요? 앞으로 계획 있답니까? 네, 최근에 그 영화 0.0MHz라는 영화에 출연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내년 개봉 예정인데 그 웹툰을 원작으로 하는 공포 영화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여줬던 연기와는 좀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0MHz. 네. YTN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는 94.5MHz로 방송됩니다. 다른 얘기 해볼까요? 네. 네. 더 이스트라이트 폭행 사건. 제가 아까 오프닝에 더 이스트라이트 이렇게 읽었는데 네. 아니 더 이스트라이트면 띄어쓰기를 해주든가 원고에 아니면 영어로 TH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좀 무능한 제작진이에요. 네. 더 이스트라이트. 저는 솔직히 처음 들었거든요. 네. 그러실 어떤 수도 그룹입니까? 있죠. 6인조 남성 밴드인데요. 남성이라고 하기에도 10대 밴드예요. 그래서 처음에 데뷔를 할 때는 그 영재 밴드라고 나와서 모든 멤버들이 10대로 구성된 밴드여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10대? 네. 오. 막내는 데뷔 당시에 15살이었어요. 아, 데뷔를 벌써 했어요? 네. 아, 연습생은 아니고? 네. 오. 2016년에 데뷔를 했고요. 근데 오늘 가장 맏형이자 리더인 이석철 군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제 예. 데뷔 전인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그 회사 관계자로부터 계속해서 폭행과 폭언을 당했다고 이제 호소하면서 법정 싸움을 예고했는데요. 그게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10대들을 폭행했다고 하면 더 문제가 커질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음악을 연습하고 이제 밴드다 보니까 합주를 하는 그룹인데요. 그래서 프로듀스 A씨가 이제 계속해서 더 잘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과정에서 뭐 이렇게 기타 줄로 목을 조르기도 하고 또 손으로 이렇게 때리기도 하고 엎드려 뻗쳐를 하면서 군기를 잡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예. 남태호 씨가 몇 가지만 구체적 사례 좀 폭행에 들어주시죠. 네, 굉장히 많은데요. A씨죠. 네, 이유가 없이 화를 내면서 CCTV를 돌려놓고 커튼으로 유리창을 가리고 엎드려 뻗쳐 시키고 야구 방망이로 엉덩이를 20여 대 때리고 20여 대 때리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건 또 충격적인데요. 참 이 김창완 씨 최고의 지금 프로듀서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타격이 클 것 같은데 전자담배를 선물 받았다면서 중학생인 이승현 군에게 싫다고 하는데 계속 담배를 피워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르니까 담배는 부는 게 아니라 빨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뒷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렸다. 그것도 있고요. 아까 지금 얘기하셨듯이 기타 줄을 연습을 할 때 이제 목에 칭칭 감은 뒤에 드럼이 틀릴 때마다 줄을 잡아당겨서 목을 수십 차례 조르기도 했고 굉장히 많은 그 폭행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김창완 프로듀서입니까?
그렇죠. 네. 미디어 라인에. 예. 그 유명한? 네, 김건모 신승은 뭐 클론을 제작하고. 예. 네. 그분이. 제가 잘못된 만남을 만든. 네, 노래를 한번 바로 아실 겁니다. 이분이 데뷔를 작사, 작곡 이걸로 했습니다. 날 울리지 마, 슬픈 영화처럼. 아시겠죠? 신승훈 씨. 네, 바로. 그래서 이분은 클론부터 해서 뭐 나중에, 이정 씨까지 굉장히 예. 많은 분들 히트 제조기였죠. 90년대 모두 휩쓸었죠. 90년대 우리 음악 세계를 휩쓸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분인데 지금 이 김창완 대표도 그 프로듀서가 폭행한 걸 알았다. 이렇게 지금 이 친구들이 맞은 친구들 이야기하잖아요. 네, 옆에서 지켜보면서도 살살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리고 김창완 씨가 강조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이 있었습니까? 자신은 그런 적이 없고 처음에 이 폭행 사실을 들었을 때 굉장히 마음이 아팠다고 했고요. 그래서 이석철 군이 주장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고 반박을 했고 그 방송 시작 전에 이제 또 공식 입장을 냈는데요. 자신은 30년 동안 수많은 가수를 발굴해 오면서 단 한 번도 폭주하거나 폭언을 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자신의 명예를 과장된 허위 사실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할 때는 적극 대응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 그 해당 프로듀서가 폭행한 건 맞는데 네. 본인이 사주하거나 방관하거나 이러진 않았다. 네, 이거죠. 네. 이 더 이스트 라이트 쪽에서는 이게 이제 꼬리 자르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러면 폭행을 했던 그 프로듀서는 퇴사를 했고요. 네, 지금 퇴사한 상태라고 합니다. 퇴사했다 다시 또 복귀하는 과정에서 또 여기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폭로하신 이분들이 그걸 이제 알게 됐고 그래서 이렇게 그걸 다시 그 격렬하게 항의하면서 또 멤버들을 퇴출시키고 이렇게 됐죠. 이거 지금 미성년자들인데 친구나 뭐 학교 선생님이나 부모님이나 이런 사실을 말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네, 그래서 오늘 계속 거듭해서 이석철 군도 사실 가장 맏형이라서 나오긴 했는데 19살이에요. 그래서 이야기를 한 것이 가수 활동을 못할까봐 두려웠다고 합니다. 부모님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네, 꿈이 깨질까봐 두려웠다고 하는 게 굉장히 안타까웠고 사실 4년 전이면 19살인 지금 이석철 군도 중학생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좀 부모님에게 말하면 말하면 안 된다고 협박을 하니까 굉장히 두려웠다고 합니다. 그 지금 이게 어쨌든 내부 폭로로 밖으로 불거진 상황인데 피해자들이 폭로로서 혹시 이런 김 기자는 이 연습생이나 어린 연습생 네. 폭행 아니어도 뭐 학대라든가 장시간 뭐 이렇게 연습을 시킨다든가 이런 거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네, 종종 듣는데요. 사실 잠을 못 자는 거는 좀 많이 허다한 일이고 연습 시간이 너무 말도 안 되게 길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뭐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을 때 손을 좀 때린다든지 이렇게 좀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종종 들었습니다. 폭행이 참 요즘은 절대 뭐 교육상으로도 체벌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일이 벌어졌네요. 그러면은 지금 피해자는 어떻습니까? 그 고소고발을 한답니까? 네, 지금 이석철 군하고 이승현 군은 형제예요. 그래서 두 사람만 고소를 진행하고요. 이승현 군은 이제 정신적으로 많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서 치료도 받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죠. 하나 더 합시다. 7080 원조 밴드인 봄, 여름, 가을, 겨울. 올해 데뷔 30주년을 맞이했다고 하는데 데뷔 30주년 기념 음반 발매했고 기자 간담회 열었는데 김하진 기자 갔다 왔다고요? 네, 오늘이었어요. 오후 3시에 오늘이었어요? 있었는데요. 따끈따끈한 소식이군요. 네. 데뷔 30주년을 맞아서 데뷔 30주년을 신곡을 새 음반을 내는 게 아니라 이제 후배 가수들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위해서 헌정하는 음반을 발표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정말 많은 가수들이 참여를 하고 오늘 그 간담회 현장에는 김종진 씨만 참여를 해서 이제 많은 곡들을 소개했습니다. 예. 팟빵 앱으로 카밀라 아버님이 또 오셨네. 남배우님 다음에 카밀라 노래 한번 불러주세요. 사시 남정기에 10명 이상 이끌고 들어갈게요. 이분 정말 팬이네요. 사시 남정기도 알고 대단하시네요. 있고. 예. 뭐 사시 남정기도 팟캐스트에서 꽤나 유명합니다만 아무도 안 듣는다는 그 팟캐스트 아닙니까? 일부 이제 이 작가님은 이제 사시 남정기를 이제 카밀라처럼 신인 가수나 신인 팟캐로 보는데 한 1년 반 정도 된 아주 유서 깊은 팟캐스트라고 할 수 있죠. 예, 아버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제가 꼭 한번 이 노래를 연습해서 다음 주 연습해서 오세요 그러면. 다음 주에 바로 불러야 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바로 하죠. 이거 쉽지 않은 일단 음원을 확보해서 제가 노력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남태우 씨도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전성기와 함께 왔잖아요. 그때 그렇죠. 남태우 씨 전성기 아니었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전성기일까? 그렇죠. 인생의 전성기. 뭐 지금 또 전성기 왔죠. 제2의 전성기입니까? 제1기 전성기라고 할 수가 있죠. 86년입니다. 김종진, 전태관 두 분이고요. 봄이 오면 간장꽃이 피고 여름이면 꽃들이 만반해요. 김현식 씨 봄, 여름, 가을, 겨울 요 노래 불렀죠. 그래서 이 명칭을 이제 사용하게 된 겁니다. 아, 이분들이. 밴드 이름으로. 그렇죠. 처음에는 뭐 다른 시도를 했다가 여기 좋다고 해서 정해졌고요. 뭐 이분들은 워낙 잘하시죠. 뭐 블루스나 록, 뭐 어덜트 컨템포러리 뭐 여러 가지 실험적 시도를 했고요. 30년간 꾸준히 사람들은 모두 변해나 봐. 어떤 이의 꿈, 뭐 그리고 여러분들 잘하시는 브라보 마이 라이프. 또 뭐 10년 전에 일기를 꺼내면 이런 명곡들을 쏟아낸 대표적인 예. 그룹이죠. 30년 됐다면 데뷔를 네. 88년에 했네요. 네. 남태우 씨가 전두환 전 대통령 생가에 불지른 연도가 언제죠? 88년입니다. 아, 그거 전성기지 않습니까? 예, 같이 데뷔를 했네요. 예. 예, 한쪽은 노래로, 한쪽은 어떤 불로. 민주화 운동의 투자 남태우 씨. 예, 불이 났을 때 우리도 노래는 많이 불렀습니다. 뭐 불렀습니까? 돌놀이야 빠바바바바 불렀습니다. 현주 건조물 방아죄. 그렇죠. 예, 특수공무집행 방해, 폭력 행위에 대한 법률 위반 여러 가지 했죠. 그리고 우리 영남대학교 재단의 이사로 있던 박근혜 지금 전 대통령 이분을 몰아내는데 일조해서 또 거기에 국정감사 당시에 제가 또 폭력 행위에 의한 법률 위반을 또 하나 더 달게 된 진주교도소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겨울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영남대학은 다시 또 시끄러운 것 같은데요? 그렇죠. 몇 년 전에 2007년 경선을 끝나고 나서 이명박 대통령이 되고 나서 뭐 일종의 뭐 물려준 거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 친박근혜 재단으로 이제 되게 됨으로써 한 20여 년 가까이 관선이사 체제로 있다가 다시 친박 재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 교수들 그리고 동문들 학생들 많은 분들이 원래 독립운동가가 만든 학교이기 때문에 제대로 국가든 아니면 뭐 본인들이 돌려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좀 공공적인 재단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시위를 하고 있고 또 같은 계열이죠. 영남이공대학교 전 총장 이분들이 또 전행을 많이 저질렀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불이 붙고 있는데 지금 빨리 제대로 된 정의로운 재단으로 좀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독립유공자가 학교를 만들었습니다만 박정희 전 대통령이 뺏은 거죠, 학교를? 그렇죠. 이병철 전 삼성 회장에게 위탁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사카린 밀수 사건 때 처벌받게 되면서 뭐 본의 아니게 자기도 뭔가 사회에 내놓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은 박정희 전 대통령 측이 가져가 버린. 그래서 전혀 투자를 하지 않았죠. 예,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꽤 오랫동안 이사장 했었죠. 이사장도 했고 이사도 했고 뭐 그랬죠. 그래서 남태우 씨 영남대 출신이니까. 그렇죠. 그때 투쟁을 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새마을정책대학원 뭐 이런 대학원들을 만들고 이러면서 또 재원을 많이 써가지고 지금 교수들이 월급을 깎일 정도로 지금 재정 상태도 아주 좋지 않습니다. 예, 어쨌든 88년이 남태우 씨의 전성기였다. 30년 만에 전성기 다시 돌아왔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멤버 중에 전태관 씨. 네. 보통 드럼을 치셨죠? 네, 이 전태관 드럼 씨가 몸이 좀 안 좋으시다고요? 네, 2012년에 신장암이 발병됐는데요. 2년 뒤에 그 암이 어깨뼈로 전이가 됐어요. 그 이후에 이제 뇌, 머리, 피부, 척추, 또 골반뼈까지 계속 전이가 돼서 수술을 계속 이어왔다고 해요. 그래서 김종진 씨가 이 이야기를 털어놓으면서 지금까지는 잘 싸워서 백전백승해왔다. 네, 앞으로도 잘 싸워서 이길 거라고 생각한다. 이러면서 눈물을 좀 보이더라고요. 네. 완쾌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네. 예. 김종진 씨도 건강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고 하는데 한쪽 귀가 안 들린다고. 네, 초등학교 때부터. 네. 김종진 씨, 전태관 씨 다시 한번 무대에 서서 열광적으로 노래하고 연주하는 모습을 봤으면 합니다. 네. 자, 하나 더 할까요? 이번 한 주는 계속해서 이 포털 사이트에 가짜 뉴스 때문에 좀 몸살 앓은 것 같습니다. 나영석 PD의 이름도 올라오고요. 네. 정유미 씨 이름도 올라오고 결국은 그 찌라시가 퍼지면서 소위 말하는 네. 이 문제가 생겼죠. 어떤 이야기죠?
네, 증권과 정보지라고 하죠. 그래서 무분별하게 이렇게 좀 출처가 어딘지도 모르는 글들이 돌아다니면서 이게 좀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인데요. 그 나영석 PD를 비롯해서 정유미 씨, 또 배우 조정석 씨 등도 피해를 입어서 이제 입장을 밝힌 겁니다. 이제 법적 대응을 할 거고 선처는 없고 협의도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 강하게 나오는데. 네. 근데 왜 갑자기 이 지라시가 이렇게 돈 거예요? 갑자기 돈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그 SNS를 통해서 계속 퍼져 나가다가 이제 그냥 이제 커뮤니티 같은데 글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기자들이 소문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제 공식 입장 아니, 같은 걸 물어보니까 이 네. 증권가 지라시 같은 경우에 이게 사실 뭐 확인 안 된 것도 많이 돌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포털 사이트에 이름이 올라가고 이런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런 커뮤니티 같은데 그냥 검색을 하면 제일 상위에 글들이 올라오고 이렇게 이번에는 좀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최초 만들고 퍼뜨린 사람도 좀 정말 찾아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뭐 나영석 PD나 정유미 씨, 조정석 씨, 양지원 씨까지 전부 이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힌 상태여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사회의 각종 악성 루머, 지라시, 가짜뉴스 너무 범람하는데 네. 시사평론가 남태우 씨. 남태우 씨도 많이 당하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죠. 예. 네. 최근에 이제 이낙연 총리께서 가짜뉴스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여야 가리지 않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걸 이제 정부의 입맛에 맞는 얘기만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좀 있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민주사회에서 뭐 자유롭게 발언할 권리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들은 가능하게 하되 이런 사안처럼 직접적인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그걸 가지고 수사기관이 적극 수사해서 엄벌에 처하는 이런 방식을 좀 찾고 있어야 일벌백계를 해야 좀 없어지지 않을까. 근데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정책적으로 없애긴다는 건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돌아오도록 합니다.